안녕하세요, 리트입니다. 저는 현재 삼성전자의 신형 폴더블 스마트폰과 웨어러블 제품들이 나와 있는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제품들이 나와 있어서요 소개시켜드릴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도록 하시죠. 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제품은 갤럭시 Z 폴드 7인데요 바로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좀 나중에 말씀을 드리더라도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 개인적인 소감이긴 한데, 아마도 이 갤럭시 Z 폴드 7 같은 경우에는 다형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멸종시킬 수 있는 최초의 폴더블 스마트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왜냐? 제품이 얇아도 너무 얇습니다. 이거 보세요. 갤럭시 Z 폴드 7은 펼쳤을 때 무게가 고작 4.2mm에 불과합니다. 펼친 상태에서 연필을 가져다 대면은 제품이 가려질 정도로 얇아요. 사실 이 폴드 7이 전반적인 디자인 컨셉은 전작인 폴드 6와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얇아진 것 하나만으로 제품에 대한 인상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폴드 6는 물론이고 폴드 SE보다도 압도적으로 얇기 때문에 실제로 쥐어보면은 비현실적이라는 말이 느껴질 정도로 얇고요. 개인적으로 폴드 SE 사신 분들이라면은 절대 만지지 않는 걸 추천드릴 정도로 얇습니다. 그럼 접으면 어떨까요? 보이시나요? 갤럭시 S25 울트라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는 8.9mm인데요 손으로 쥐어보면은 디스플레이가 접히는 부분에서 느껴지는 이 이질감만 제외하면은 두께면에서 타 스마트폰과 차이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건 사실 무게인데요, 이 스마트폰의 무게는 고작 215g으로 갤럭시 S25 울트라보다도 가볍고요, 아이폰 16 프로 맥스보다도 가볍습니다. 저는 이 점이 특히 충격적이었는데, 원래 길쭉한 바형 스마트폰과 폴더블 스마트폰 사이에는 확실한 트레이드 오프 지점이 있었습니다. 폴더블 폰은 펼치면 넓어지긴 했지만 그 대가로 기존 스마트폰보다 더 두껍고 더 무거운 덩치를 가져야만 했거든요. 그런데 갤럭시 폴드 7은 일반 스마트폰과 비슷한 크기의 커버 화면을 가지고도 심지어 내부에 8인치의 메인 디스플레이가 하나 더 있으면서도 더 가볍죠.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일단 힌지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폴드 6의 힌지와 폴드 7의 힌지를 약간 눕혀서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폴드 7의 힌지가 훨씬 더 얇은 게 느껴지죠. 그리고 이거는 좀 충격적인 소식인데요, 디스플레이 패널 쪽에서 S펜을 지원하는 와콤 패널, 그러니까 EMR 디지타이저 레이어가 사라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갤럭시 폴드 7에서 기존의 와콤 패널 방식의 S펜은 지원되지 않게 됐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공개된 삼성 측 폴드 관련 케이스를 보면 S펜 수납이 되는 공간이 사라진 걸 발견할 수 있죠. 포기할 건 포기하고 두께 쪽에서 이득을 취하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일장일단이 있는 결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튼 이런 갖은 노력으로 얇아진 두께 때문에 특히 디스플레이 쪽 내구도가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디스플레이를 보호하는 UTG는 더 두껍게 만들고 디스플레이 아래쪽의 플레이트 소재를 티타늄 재질로 바꾸면서 강성을 보완했다고 합니다. 말 나온 김에 디스플레이 쪽 이야기를 계속 하자면은 크기와 비율은 폴드 SE 제품과 같습니다. 커버 디스플레이는 21:9 비율 6.5인치 크기에 내부 디스플레이는 10:9 비율 8인치 크기인데요, 커버 디스플레이는 가로폭이 늘어나면서 일반 스마트폰과 비슷한 구조가 됐고요, 메인 디스플레이는 그 일반 스마트폰이 두 개 붙은 형태가 되면서 폴드를 가로로 돌려 영상을 시청할 경우 일반 바형 스마트폰을 가로로 돌려 시청하는 것과 동일한 크기로 유튜브를 보면서 동시에 댓글을 감상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이번 갤럭시 폴드 7에서는 기존 대화면 바형 스마트폰 대비 삼성 폴더블 제품이 항상 밀린다 평가받던 부분, 가장 대표적인 게 카메라였는데 그에 대한 개선도 이루어졌습니다. 메인 광각 카메라에 갤럭시 S25 시리즈에 들어간 것과 동일한 2억 화소 촬영을 지원하게 되면서 하툭티가 약간 좀 심각해 보이긴 합니다만 카메라 성능 자체는 보이시죠? 상당히 올라가게 느껴지더라고요. 흥미로운 지점은 이 카메라의 모습이 엣지 그것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 아마 갤럭시 S25 엣지 시리즈를 통해 아주 얇은 두께의 스마트폰을 만들고 카메라 부분을 설계했던 경험이 극도로 얇은 폴더블 폰을 만드는 데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카메라 부분에 올리브링 형태의 디자인이 사라진 것만으로도 만족스럽긴 하더라고요. 참고로 이번 폴드 7에서는 초광각 카메라에서 오토포커스가 지원되도록 바뀌었거든요. 초광각 카메라를 이용하면 아주 세밀한 접사 사진을 찍을 수 있는데 이번 폴드 7의 경우 포커스를 자동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훨씬 편리하게 촬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특허 분쟁 때문인지 메인 디스플레이에서는 UDC가 빠진 1000만 화소의 f2.2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배터리의 경우 4400mAh 듀얼셀 배터리가 갤럭시 Z 폴드 7에 탑재되어 있고 최대 충전 속도 역시 기존과 동일합니다. 참고로 칩셋 같은 경우 전 세계 동일하게 스냅드래곤 8 엘리트4 갤럭시 모델이 탑재되어 있으며 메모리의 경우 256GB, 512GB 모델의 경우 12GB 램이
1테라 모델의 경우 16기가 램이 장착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실 S25의 경우 1테라 12기가 램, 1테라 16기가 램 모델이 이원화되어 있어서 높은 메모리 용량을 원한다면 삼성닷컴에서만 구매해야 했지만, 이제는 1테라 모델의 경우엔 16기가 메모리가 무조건 달려있어서 제조사, 통신사를 비롯한 모든 판매처에서 색상과 무관하게 1테라 모델을 구매하면 16기가 램 탑재 제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망의 색상의 경우 블랙 섀도우, 제트 블랙, 실버 섀도우의 삼성닷컴 단독 컬러로 민트 색상이 공급된다고 합니다. 먼저 블루 섀도우의 경우 우리가 아는 그 새파란 파란색에 각도에 따라 금속 질감이 추가되는 느낌인데요, 실물을 보면 색상이 굉장히 눈에 띄는 파란색이 후면과 측면까지 모두 칠해져 있습니다. 제트 블랙의 경우 금속 느낌이 약간의 무광 느낌이 강하게 도는 블랙 색상인데요, 어느 빛 아래서든 폴드7 특유의 얇은 측면이 부각되며 그 두께를 강조하기에 가장 적합한 색상으로 보였습니다. 실버 섀도우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은갈치라 부르는 실버 색상 있죠? 거기에 약간 무광을 탄 느낌의 재질이고요, 가장 알루미늄 후면 재질의 느낌을 살린 색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트의 경우 옥색에 흰색을 아주 많이 탄 민트인데요, 빛 각도에 따라 실버 섀도우로 오인 받을 수 있는 색상이긴 한데 제품이 확실히 더 가벼워 보이게 하는 데는 딱 알맞는 밝고 화사한 느낌이 돋보이는 색상이었습니다. 다만 앞선 4가지 색상 모두 카메라로 보이는 것과 상당히 다른 느낌일 수 있으니까요, 구매를 원한다면 꼭 실물을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중간 정리하자면요, 갤럭시 폴드7은 전작 대비 가장 드라마틱하게 두께와 변화를 줄인 제품으로서 폴더블 스마트폰이 바형 스마트폰의 직접적인 경쟁자가 될 수 있음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상징적 제품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실물을 보기 전까지는 시큰둥 하시다가도 보고 난 다음부터는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매력적인 제품이니까요, 한 번쯤은 꼭 구경을 하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만드는 도중에 가격 정보가 들어와서 공유드립니다. 이번 폴드 시리즈의 경우 가격이 인상됐습니다. 256GB 스토리지 모델 237만 9,300원, 512GB 스토리지 모델 253만 7,700원이고 16GB 메모리를 탑재한 1TB 스토리지 모델은 293만 3,700원인데요 전작보다 약 14만원 가량 인상된 부분으로 적용된 기술을 생각하면 납득을 못할 수준은 아니나, 역시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은 소비자에게 좋은 소식은 아니겠죠. 이제는 대망의 플립 제품을 소개시켜 드릴 차례인데요, 플립7 같은 경우에는 무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보면 야 이건 진짜 많이 바뀌었는데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는 커버 디스플레이가 화면 전체를 채우게 됐습니다. 사실 이게 플립5 때 커버 스크린 화면이 변화했을 때만 하더라도 쉽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풀 스크린이 적용된 화면은 일단 너무나도 예쁩니다. 지금 보시면 뉴욕을 테마로 설정된 배경인데 이 거대한 대도시의 여러 영상들이 커버 디스플레이에 꽉 차듯 들어오죠. 사실 이게 이렇게까지 이뻐 보이는 이유는 주사율이 전작 60Hz 대비해 그 2배인 120Hz까지 올라갔고, 과거와 달리 카메라 링이 더 이상 올리브 링이 아니기에 카메라 부분이 눈길이 덜 가면서 무엇보다도 보시다시피 커버 디스플레이의 베젤이 확 줄어들었기 때문인데요, 설명에 따르면 내부 방수 구조를 개편해 커버 디스플레이의 베젤을 줄였다고 합니다. 전작과 달라진 또 하나의 차이점은 크기는 약간 늘어나고 두께는 약간 줄어들었던 건데, 가로 기준 3.3mm 정도 크기가 커지면서 메인 디스플레이 역시 6.7인치에서 9.9인치로 크기가 약간 증가했고, 두께는 1.2mm 더 감소했습니다. 전작인 플립6와 동일한 크기와 두께를 가진 FE 라인업과 같이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가로 길이는 더 길어지고 두께는 더 얇아졌죠. 이로써 플립7은 펼쳤을 경우 이제 갤럭시 S25 플러스보다도 더 큰 화면을 가진 스마트폰이 됐습니다. 또한 이렇게 늘린 공간에는 배터리가 들어가는지 배터리 용량 역시 약간 증가하면서 무게폭에서는 차이가 없어졌는데요, 플립 시리즈의 고질적인 불만사항 중 하나가 짧은 배터리 용량이었던 만큼 무게를 줄이기보다 그만큼 배터리를 늘리는 선택이 더 합리적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전 스펙의 경우 폴드와 마찬가지로 전작과 동일 스펙 25W 유선 충전에 15W 무선 충전, T2 레디 규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현장에서 되게 재밌었던 게 AI 기능 관련 설명을 하면서 폴드7과 플립7 두 스마트폰에서 사용자가 언제 AI를 활용하는가에 대한 접근 방식에 완전히 반대였던 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폴드7에서는 AI 기능을 설명하면서 전부 화면을 펼친 상태로 시연이 이루어졌거든요. 예를 들어 이번에 나온 기능 중에 게임 중에서도 서클 투 서치 기능을 통해 보스mod 공략법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에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연 장면을 보시면 전부 화면이 펼쳐진 상태죠. 근데 플립7은 거의 모든 AI 관련 기능 시연은
모두 커버 화면 쪽 시연에 중점을 두고 있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커버 화면에서 나우 브리프가 적용되면서 사용자 각자의 상황에 맞춰 정보가 요약되고 또 업데이트되는 것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뭐 이런 걸 되게 강조했고요. 혹은 이렇게 버튼을 눌러 재미나를 호출한 후에 메인 화면을 열지 않고도 삼성 노트나 캘린더와 연동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도 했죠. 그리고 플립 같은 폴더블 폰에는 플렉스 모드라고 해서 화면이 반쯤 펼쳐진 채로 셀피를 찍거나 하는 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커버하면서 재미나를 켜고 재미나의 라이브를 통해 카메라를 켠 다음 서울에서 입을 건데 어느 옷을 입어야 잘 어울릴까? 다음 주 서울은 비가 자주 올 예정이니 티셔츠보다는 초록색 티셔츠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정말로? 비 오는 날에는 밝고 캐주얼한 색상이 더 잘 어울리거든요. 내가 다음 주에 근사한 레스토랑을 가. 근데 이게 최선이야? 아무래도 근사한 레스토랑에서는 이 초록색 티셔츠보다는 흰 셔츠가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좀 더 차분하고 세련된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찐아이에게 옷차림 같은 걸 물어보면서 정보를 얻는 과정이 있어 플립 같은 스마트폰이 얼마나 유용한지를 보여주려는 시나리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생각이 난 게 플립의 경우 메인 카메라가 접혀서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상태로 셔츠 주머니 같은 데 폰을 접어넣고 재미나이를 켜서 눈앞의 상황에 대해 물어보죠? 이거는 어떤 식물이야? 지금 보이는 식물은 줄리아 페페로미아입니다. 인맥의 무늬가 독특하고 아름다운 식물이죠. 혹시 이 식물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점이 있으신가요? 이거 어떻게 키워? 오, 대답을 꽤 잘하죠? 이게 약간 영화 허 같다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어쩌면 삼성이 플립과 폴드의 AI 적용과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카메라는 스펙시트상 메인 5천만 화소에 초광각 1200만 화소로 동일하긴 한데 전작과 달리 동영상 촬영 능력이 개선돼 HDR 10비트 영상 촬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립 유저에게 기분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 잘 안 알려준 소식인데 이번 플립 7부터 UWB가 지원이 됩니다. 최근에 이 UWB를 지원하는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차량 도어를 열고 시동을 거는 디지털 키 기능을 사용하는 분들이 좀 늘어나고 계신데 플립 시리즈 중에서도 최초로 이 UWB가 지원된다는 점은 희소식이죠. 하지만 솔직히 이번 플립 7에게 좀 좋지만은 아니한 좀 불안한 소식이 하나 있긴 한데요. 바로 7에 달린 칩셋이 퀄컴 스냅드래곤이 아니라 엑시노스 2500이라는 점입니다. 현 시점 엑시노스 칩셋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만큼 이런 반전을 위해서 삼성 쪽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이번 플립 7의 메모리가 전작과 같은 12GB입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올해 삼성에서 발표한 보급형 플립 모델인 플립 FE 같은 경우에도 8GB 메모리에 엑시노스 2400을 장착한 모델로 알려졌거든요. 두 제품 모두 실제 성능이 어떠한지는 벤치마크나 실성능 테스트를 돌려봐야 정확히 알 수 있으니 가능하다면 테스트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헷갈리실까봐 갤럭시 플립 FE 관련 정보도 따로 모아 말씀드리자면 일단 폼팩터 자체는 갤럭시 플립 6와 거의 동일합니다. 폴더 모양의 3.4인치 커버 디스플레이에 6.7인치의 메인 디스플레이, 무게는 전작과 동일한 187g에 접었을 때 크기와 펼쳤을 때 크기 모두 플립 6와 같고요. 다만 CPU가 엑시노스 2400에 8GB 램, 256GB 단일 스토리지 모델로 출시되며 4000mAh 배터리 용량에 25W, 15W 충전을 지원하나 C2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컬러 이야기 잠깐 하자면은 이번 플립 7의 경우 홀로 섀도우, 제트 블랙, 코랄 레드 세 가지 색상이 폴드와 마찬가지로 삼성닷컴 단독 컬러로 민트 색상이 공급된다고 합니다. 일단 블루 섀도우의 경우 폴드와 비슷한 색감이라 딱히 설명 부분 없는 것 같고요. 제트 블랙 역시 폴드와 거의 마찬가지이긴 한데 확실히 이번에는 블랙 색상이 폴드나 플립할 것 없이 잘 뽑힌 것 같죠? 확실히 고급진 느낌이 가장 잘 살아있습니다. 이제는 코랄 레드인데요. 굉장히 분홍분홍하고 눈에 띄는 진한 색감입니다. 전반적으로는 이번에는 색을 굉장히 과감하게 쓰고 있는 듯하죠. 참고로 민트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민트는 오히려 색감이 빠져서 화이트 톤이 강하죠. 이번 플립 제품에는 실버나 화이트 라인업이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해당 색상을 좋아하신다면 삼성닷컴에서 민트를 구매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플립 FE 버전의 경우 기존과 완전히 다르게 유광톤의 두 가지 색상이 출시되는데요. 먼저 화이트 색상의 경우 마치 피아노처럼 광택이 나는 화이트톤 뒷판에 플립 6와 마찬가지로 폴더형 커버 화면에 은색 프레임을 가지고 있고요. 블랙 색상의 경우 마찬가지로 유광 블랙 뒷면에 무광 검정 프레임의 측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색상 자체는 아주 무난하게
제품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가격 이야기를 해보자면 256GB 스토리지 기준으로 플립 7은 전작 대비 가격이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256GB 스토리지 모델 1,485,000원, 512GB 스토리지 모델 1,643,400원이고요. FE의 경우 8GB 메모리 256GB 스토리지 단일 모델 기준으로 1,199,000원인데 요거는 약간 시장 반응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신형 갤럭시 워치 8 클래식인데요. 외형 설명이 뭐고 간에 가장 재밌는 파트부터 봅시다. 내가 맥도날드에서 빅맥 라지 세트를 하나를 먹었는데 칼로리가 얼마나 돼? 나 그만큼 칼로리 소모할 수 있도록 러닝 실행해줘. 야, 1105kcal 뛰라는 거야. 절대 못하지. 하여튼 이렇게 운동을 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어떤가요? 방금 보여드린 장면은 워치에서 제미나이 AI를 결합해 먹는 양에 대한 칼로리를 바탕으로 곧바로 운동을 실행하는 갤럭시 워치의 신기능에 대한 소개가 담겨있는데요. 이게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제미나이가 유기적으로 워치 8과 연동해 동작하는 꽤 수준 높은 AI 작동 방식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다시 디자인의 영역으로 돌아서 생김새부터 보자면은 갤럭시 워치 8 라인업의 경우 디자인 언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삼성 측에서는 무게는 거의 같으면서 전작보다 더 얇은 제품을 만들어냈다는 점을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둥근 사각형 안쪽에 원형의 디스플레이가 자리 잡은 형태의 시계 디자인인데요. 실제로 보면은 얇아진 게 바로 느껴지기는 합니다. 아래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워치 울트라 원래 있던 거고, 위는 이번에 새로 나온 워치 8인데 보면은 두께 차이가 상당히 나죠. 또한 워치 디자인의 주요 불만사항 중 하나였던 러그 역시 사라지게 되는데요. 이제는 시계 본체가 단순한 네모 모양의 사각의 프레임이고요. 기존 워치 울트라의 러그 시스템과 결합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러그가 없다 보니까 착용을 해보면 손목에 가해지는 부담이 조금 덜해지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좋은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는 갤럭시 워치 8 라인업별로 디자인과 색상에 대해 말씀드려보자면요. 일단 일반형은 40mm, 44mm의 실버 그라파이트 색상으로, 클래식형은 46mm 한 사이즈의 실버 그라파이트 색상으로 출시되는데요. 먼저 일반형 그라파이트 실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금속 느낌이 강하게 느껴지는 모던한 시계 느낌이고요. 측면의 경우 상단에 홈 버튼과 하단에 뒤로 가게 버튼이 보이고, 반대편엔 스피커, 마이크가 있는 형태예요. 하판은 이렇게 생겼고요. 다음은 일반형 실버 실물인데요. 보시면 버튼 쪽에 하얀색 하이라이트 처리가 돼 있죠. 반대쪽으로 돌려도 색상이 예쁘게 잡혀 있고, 하판의 경우 실버 색상에 맞춰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개를 동시에 놓고 비교를 하면 이런 느낌인데요. 일부 분들께서 유출샷을 보고 디자인에 대해서 좀 걱정 많이 하시던데, 실물을 보시면 생각보다는 깔끔하게 뽑혀서요. 이거는 실물을 좀 보시고 구매 여부를 고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는 대망의 워치 8 클래식 라인업인데요. 이번 클래식 라인업의 가장 큰 특징은 베젤링을 돌려 컨트롤하는 기능이 갤럭시 워치 6 이래로 다시 부활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만져보니 갤럭시 워치 6의 경우 베젤이 매끈해서 약간 돌리는 맛이 없었다면, 이 경우에는 베젤의 디자인적 요소가 가미돼서 더욱더 이 베젤 링을 돌리는 재미가 있을 듯 했습니다. 참고로 이 클래식 모델의 경우에는 회전 베젤 링의 색상과 버튼 근처 프레임의 색상이 시계의 색상을 따라가게끔 세팅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갤럭시 워치 울트라 라인업에 추가된 네이비 색상 실물도 보시면요, 베젤링 부분에 퍼플 느낌이 나는 특징적인 색감이 추가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넘어가서 이번 갤럭시 워치 8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제미나이와의 연동성 강화인데, 우측 홈 버튼을 꾹 누르는 방식으로 제미나이를 호출해 곧바로 운동을 시작할 수도 있고, 굳이 스마트폰을 들거나 작은 워치 화면을 이리저리 만지지 않고도 저녁 6시에 울프강 스테이크에서 저녁 약속이라고 미리 알림 설정해줘. 하면 리마인더로 바로 연동돼가 처리되게, 그러니까 만지지 않고도 처리가 된다. 이렇게 필요한 동작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개인화된 맥락까지 이해하고 답변을 해주기 때문에 굳이 폰을 들지 않고도 손목 위에서 다양한 AI 호출 작업을 해낼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장점으로 내세우는 또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된 기능 중에 항산화 활동 지수가 얼마나 될지에 대해 검사하는 기능이 생겼어요. 테스트가 생각보다 간단한 편인데, 스마트폰에서 테스트 시작을 누른 뒤 워치의 센서 쪽에 엄지손가락을 갖다 대면 거의 5초? 6초 정도면은 항산화 지수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워치가 본격적인 건강관리 툴로 자리를 잡아가는 모양인데, AI 결합해서 좀 더 다양하고 직관적인 기능들을 많이 선보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출고가의 경우 전작 대비 약간씩은 올라가는데요. 갤럭시 워치 8 40mm 블루투스 모델은 419,000원,
LTE 모델은 449,900원에 43mm 블루투스 모델 459,900원, LTE 모델 489,500원으로 각 모델별로 약 7만원씩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비교군이 없는 갤럭시 워치 8 클래식은 46mm 블루투스 모델 569,900원, LTE 모델 599,500원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갤럭시 폴더블 신형 스마트폰 제품들과 함께 웨어러블 제품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의 생각 어떠신가요? 저는 삼성전자가 AI 기능과 결합해서 자사의 스마트폰을 발전시키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괜찮은 접근 방식이라고 봅니다. 어차피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도구는 AI 기능을 발현시키기 위한 하드웨어로 변화가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다른 경쟁자에 대비해서 가장 먼저 AI 기능들을 자신들이 갖고 있는 폼팩터에 알맞게 집어넣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맨 처음에는 바형 스마트폰에서 시작하더니 이제는 폴더블 스마트폰에까지 그 AI 활용성과 확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느껴져서 네, 저는 나름대로 괜찮은 발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신형 폴더블 스마트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간주 부탁드리며 영상 마칩니다. 끝! 아, 근데 이거는 역대급이긴 해요. 요거는 진짜 사고 싶긴 합니다. 너무 얇지 않아요?